상식 밖의 유전자. 마크 핸더슨 영국 타임스 과학 담당 편집자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하셨네요. 상식 밖의 유전자에 대해 어떻게 글을 쓰셨나. 마크 핸더슨은 분인가 영국 타임스에서 과학을 담당하는 편집자이자 영국에서 주목받는 대중과학 저술가이다. 옥스퍼드에서 공부했고 타임즈에서 다수 칼럼을 썼다. 유전학과 생식의학, 체외수정, 줄기세포 연구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유리언 메디컬 저널리스트 협회상을 2번이나 받았다. 지연책으로 개차서는 왜 과학이 중요한가 등이 있다. 옹균이 오윤소영은 서울대학교 생물교육학과를 졸업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분인데 자, 읽어봅시다. 지은이의 말에 우리는 인간이 혁명을 겪고 있다. 인간혁명, 복잡한 사고 능력을 갖게 된 이후에 인류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왜 지금처럼 행동을 아프거나 건강할 때 우리 몸을 어떻게 일하는가, 뭐든 왜 그렇게 비슷하면서 놀라운 다양성과 개성을 나타내는가에 대해 늘 궁금했다. 철학, 심리, 생물, 의학, 인류학, 심지어 종교에서도 그 답을 내어 노력해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인간 생존의 모든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핵심적인 퍼즐 초를 놓치고 있었다. 바로 유전 암호에 관한 지식이다 라고 했네요. 유전 암호에 대한 지식 연구로 그래서 일부에서 고전 유전학은 진화 이론이나 유전이나 돌연변이나 이런 것에, 두 번째는 분자 생물학에 대해서 이정나선 등등에 대해서 하고 기록을 하고 또 게놈에 대해서 인간 게놈을 어떻게, 또 본성과 양육, 유전자 결정론은 또 유전자와 또 질병에 대해서, 또 성, 역사, 행동, 유전 공학은 또 이런 다양하게 논해보자라고 하시네요. 자, 인간 복제에 대한 또 문제도 터치하고, 새로운 유전학은 어떻게 후성 유전학 등등 RNA 등등에 대해서 논해보자는 건데요. 첫 번째, 진화의 이론. 자연 선택이 새로운 종을 만든다. 진화의 불빛에 비추지 않고는 생물학의 그 무엇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진화론 쪽으로 본다는 거죠. 유전학자 테오도시우스 도브잔스키는 이렇게 썼다. 도브잔스키의 전공군에 특히 잘 들어맞는 말이다. 찰스 다윈은 유전자도 염색체도 몰랐다. 하지만 유전자, 염색체나 물론 앞으로 이 책에서 다룰 모든 개념은 지구 생명에 관한 다윈의 천재적인 통찰에 대해서 다윈을 통한 글을 써본다라는 거네요. 겉으로 단순한 시작으로부터 지극히 아름답고, 자, 이렇게 설계 논정에 대해서 자연철학자들은 다윈 이전에도 수백 년 동안 지구의 생명체들이 기이하게 여겨질 만큼 다양한 까닭을 설명하려고 했다. 예. 진화론 이론. 그래서 유전 법칙에 대해서 찰스 다윈이 매우 탁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이론에는 대단히 중요한 핵심 요소가 빠져있다. 개체 변이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어떻게 전달되는가를 설명할 길이 없었던 것이다. 다윈은 범생설이라는 것을 제안했다. 범생설은 의의 각자의 특질들이 자손에게 전달되어 합쳐진다는 가설로 라마르크 벡터의 형질, 유전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개념이었다. 유전자와 염색체. 1908년 초파리를 가지고 실험을 시작할 때만 해도 DH 모건은 다윈도 맨델도 믿지 않았다. 일정한 형태의 생물학적 진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죽수공했지만 자연생명이나 맨델의 유전 법칙에 따라서 일어난다는 데에는 의구심을 풀었다. 하지만 그의 실험 결과는 두 이론이 실제로 옳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맨델과 다윈의 훌륭한 점을 칭찬하고 있네요.
모건은 개체의 표현형이 맨델이 제안한 대로 유전된다는 것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유전의 단위가 염색체 유전된다는 것도 유증했다. 사람의 영의 23상에 있는 이 세포내의 구조물로 1840년대에 처음 발견되었지만 모건 연구가 일어나온 연구 분야는 그때 이미 이름을 갖고 있었다. 맨델은 유전 형질의 암호를 인정하고 했고, 그러나 히오 더 브리스는 맨델의 업적을 제거하기 전에 1889년 하나의 유전 형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를 가리켜 판겐이라고 했다. 1909년에 빌헬름 요한센이 좀 더 명쾌하게 했다. 그래요. 유전자에 대한 염색체에 대한 이야기들 등등등등. 지금은 맨델 유전학이 다윈의 진화를 일어나게 하는 메커니즘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맨델 부칙이 제일 발견될 당시에는 그의 이론과 다윗의 이론이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도 위대한 이론을 융화시키려는 19세기 생물학의 시도는 20세기 초의 유전학의 중심 과제가 되었고, 이때의 기본 틀이 잡힌 원리는 지금도 인정을 받고 있다. 그 합의를 흔히 신종합설이라고 한다. 건데요. 자, 새는 모두 두 대리 유전자를 한 개씩 갖고 있다. 여전히 두 대리 유전자가 50대 50으로 나뉘어 전달 가능성이 크지만 개체수가 적어서 꼭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다. 정말 우연히 어느 한쪽 대리 유전자가 압도적으로 많이 후대에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생물학자들은 이런 일을 가리켜서 창시자 효과라고 한다. 어떤 새로운 집단의 유전자 풀은 창시자, 새로운 개체군을 만든 소수의 개체, 우연히 갖고 있던 임의 유전자형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유전적인 부동의 개념을 이용하면 비약적인 돌연변이에 의지하지 않고도 맨델의 유전 법칙으로 어느 한 종내에서나 서로 다른 종 사이에 나타나는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다. 자연 선택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진화가 어떻게 일어난지 유전학을 이용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제네틱 아이디어, 제네틱 돌연변이를 유도할 수가 있다. 돌연변이도 유도할 수 있다. 멀러의 발견으로 살아나는 방사선이 유전자에게 양호하거나 중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DNA에서는 돌연변이는 대부분 큰 재앙을 초래했다. 멀러의 돌연변이 촛불이 가운데서 많은 수가 죽었고 불임이 되었다. 인간을 비롯한 촛불이보다 오래 사는 생물들은 이런 종류의 유전자 손상으로 암에 걸리기 쉽다. 멀러는 의료용 엑소선을 사용하는 의사 등 방사선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다. 실제로 유전학자들은 방사선의 위험성과 에 관한 인식의 확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폴링은 그래서 멀러와 미국 과학자 라이스 폴링 등은 방사능이 DNA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손상을 가한다는 것을 깨닫고 대기권 핵실험 반대 운동을 벌여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폴링은 이런 공로로 과학연예인 평화 부문에서 두 번째 노벨상을 받았다. 멀러의 엑소선 실험으로 혜택을 입은 것은 유전학과 식물 육종뿐만 아니었다. 그의 실험은 인류가 건강성의 중대한 위협을 자각하는 데에도 큰 보탬이 되었다. 성은 개체를 유전적으로 유일무이한 존재로 만든다. 성은 생명현상의 매우 중요한 문제다. 멀러의 레칫 가설. 어떤 생물이 무성 생식을 하면 그 생물의 전체 기능은 그대로 복제되어서 자손에게 전달될 것이다. 흠은 멀러는 이것이 그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복제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난 해로운 돌연변이가 모든 자손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돌연변이가 일어날 때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어 그 생물의 유전자는 시간이 갈수록 질이 떨어진다. 멀러는 이 과정을 레칫 그래서 깔쭉톱니라고 했다. 레칫은 한쪽 방향으로만 회전하게 되어 있는 톱니바퀴를 말한다.
이후성생식과 제조하원 원로의 짓을 피해 간다. 부모의 돌연변이가 자손에게 모두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다. 세균처럼 무성생식을 하는 많은 생물은 무성생식의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려고 다른 종류의 유전자 교환 방법을 발달시키기도 한다. 시간이 갈수록 유성생식에 따른 유전적인 다양성은 또 이렇게 분자생물학이었어. 유전자, 단백질 그리고 DNA에 대해서 유전자는 단백질을 만들며 DNA로 이루어져 있다. 유전자는 공기 중에 방치하면 검은색으로 변하는 오줌을 넣어야 한다면 참으로 괴로울 것이다. 하지만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알카프톤요증은 다른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수백 년 동안 이렇다 할 그런 문제는 아니고 알카프톤요증은 20만 명에 한 명꼴로 발병하는 희귀병이다. 그런데 게러들은 사촌끼리 결혼하면 그 증상이 훨씬 더 자주 일어나는 사실에 주목했다. 특정한 가게에서는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과 나타내는 사람의 비율이 3대 1에 가까웠다. 그런 알카프톤요증이 일반적으로 추정되듯이 감염에 의해서가 아니라 열성 유전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면 이런 현상을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게러들은 생화학 지식을 활용해서 유전자의 기능을 생각해낼 수가 있었다. 알카프톤요증에서 소변을 검게 만드는 물질은 호모겐티스산으로 보통은 몸속에서 분해된다. 게러들은 알카프톤요증 환자들은 호모겐티스산을 제거하는 효소를 만들지 못할 거라고 추정했는데 이는 사실이었다. 효소의 결손으로 호모겐티스산이 그대로 오줌으로 배설되어서 검은색으로 변하는 것이다. 이중나선 DNA의 구조는 그 기능을 암시한다. DNA 분자를 알아내는 것이다. 신중한 성격이라고 볼 수 없는 왓슨조차 크리거의 대담한 말에 조금 당황했다. 그는 여전히 그들이 구사한 것이 틀린 답일지 모른다고 걱정했다. 하지만 왓슨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DNA 이중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의 발견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나 원자 핵 분열과 얻기를 나란히 할 만한 20세기 과학의 뛰어난 업적이었다. 고전 유전학은 유전자가 유전 현상을 일으킨다는 것을 분명히 했지만 그때 필요한 화학적인 과정에 관해서는 말해주는 것이 거의 없었다. 크리크와 왓슨은 유전자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보여서 상황을 변화시켰다. 그렇게 그들은 유전자의 활동을 추적하고 기록하고 마침내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자생물학의 새 시대를 열어놓았다. 이중나선의 개념은 세포가 분열할 때 유전 암호가 복제되는 방식을 정확하게 지시해 주었다. 이중나선에 대해서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DNA 구조를 밝혀주는 경주에서 앞선 쪽은 왓슨과 크릭이 아닌 라이너스 폴링이었다. 라이너스 폴링은 뛰어난 미국 화학자로 이미 단백질 구조와 화학 결합의 중요한 발견을 했고 폴링이 비록 세세한 부분에서는 틀렸지만 처음으로 DNA 분자가 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치 활동만 아니었다면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연구팀보다도 먼저 성과를 얻었을 것이다. 그는 1952년 공산주의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서 출국 금지를 당했다. 그래서 영국행을 포기해야 했고 왓슨과 크릭이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을 받은 플랭크릭의 사전들을 볼 수가 없었다. 평화주의자인데 무슨 공산주의에 동조했겠어요? 자, 나선의 작동 방식. DNA 분자는 염기가 연결된 두 개의 사슬로 이루어져 있다. 각 염기는 방식이다. 유전학의 다른 많은 훌륭한 아이디어들처럼 이중나선은 명쾌하고 단순하다. 하지만 그것은 생명체의 암호가 어떻게 복제되는가를 곧바로 설명해 주었으며 더 나아가 그 암호가 생명 현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길을 터놓았다. 그것은 유전학의 새 시대를 열어주었다. DNA를 이용해서 병을 진단하고 약을 개발하고 범위를 잡고 심지어 생물체를 변형할 수도 있는 새 시대의 말이다. 새 시대의 말이다. 생명 암호의 해독. 유전 암호는 트리플렛으로 적혀 있다.
이중나선은 유전자가 어떻게 복제되는가, 그리고 유전 정보가 어떻게 세포에서 세포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확실히 전달되는 것을 설명해 준다. 생명의 암호는 네 문자, 20가지 아미노산을 이해한 지시사항이 된다. 하지만 암호가 해독되기 전에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었다. 열쇠는 프랜시스 크릭이 통찰력 있는 가설을 설정한 뒤에 미국 생화학자 마셜 니른버그와 프랑스 생물학자 자크 모너가 그 가설에 부합하는 실험적인 증거를 창건하면서 발견되었다. 통역하는 분자 전령 RNA 크리스과 왓슨은 기존의 증거들을 모은 다음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이중나선 구조를 밝혔다. 이중나선 구조. 트리플렛. 그렇다면 리보솜은 어느 아미노산 수소인지를 어떻게 아는 것일까? 리보솜. 트리플렛의 의미는 니른버그의 연구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전문적인 것은 슬쩍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유전공학에 대해서 돌연변이가 유용한 기능을 가져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특정한 기능을 염두에 두고 염색체와 유전자를 조작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유전공학은 이렇게 주요 의지로 떠올랐다. 하지만 유전공학에 관해서 상상하는 것과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어떤 기술자든 도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DNA 트리플렛을 가위로 자르고 풀로 붙일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1970년대에 가위와 풀 분자들이 발견되면서 유전공학은 공생과학 소설의 영역에서 현실 세계로 들어왔다. 몇 종류의 효소를 이용해서 유전자를 복제하고 잘라내서 한 게놈에 이어 붙일 수 있게 된 것이다. 과학자들은 마치 신이라 된 것처럼 그 전까지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조합의 DNA를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게놈의 해독. 유전자는 분리해서 해독할 수가 있다. 분리해서 유전자는 이렇게 그들은 진전인 DNA 어느 한 부분의 별개의 유전자로 작용하는지, 유전자가 적혀 있는 DNA 문자들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처음으로 세균에서 유전자를 분리해낸 것은 1969년 미국의 유전학자 조너선 백위드였다. 벨기어의 분자 생물학자 발트 피어스는 1972년 처음으로 바이러스의 껍질 단백질을 위한 유전자 연기 서열을 알아냈다. 하지만 이런 성과들은 날 것 그대로의 DNA가 아닌 유전 암호의 RNA 복사본에서 얻은 것이었다. 그 기술은 느리고 비효율적이며 RNA의 수명이 너무 짧아서 가장 작은 유전자가 아니면 적용하기조차 힘들었다. 일상적으로 DNA 연기 서열을 읽어낼 길이 없었으므로 대형 생물체의 전체 연기 서열은 그냥 복잡한 유전자들의 지도를 만드는 것조차 가망이 없어 보였다. 노벨상을 2번 받은 사람은 4사람뿐인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유전자 권역의 발견으로 명예를 얻었다. 프레드 생어는 화학부분에서 2번 노벨상을 받았고 라이너스 폴링은 화학과 평화 부분에서 받았다. 노벨 생리의학상 부분도 유전학과 관련된 수상이 많은데 이런 현상은 1950년대 그 분야의 연구 성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더했다.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명단은 유전학 역사의 인명록처럼 보인다. 모건, 멀러, 비들, 테이텀, 크릭, 왓슨, 윅킨스, 니른버그, 모노, 스미스, 볼티모, 코온 등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최근 7회의 수상자 중에서 5명이 유전학과 관련된 발견의 공로로 상을 받았다. 그래요. 1943년 이후에 내 모든 연구의 중심에는 염기서열 분석이라는 주제가 있었다. 브래드 생어. 게놈 염기 서열을 분석을 하면 생의 서론 접근법은 DNA 한쪽 가닥을 주형으로 이용해서 서로 분리된 용기의 4가지 실험을 하는 것이었다. 각각 용기의 ACGT의 4가지 용기, 그리고 이 용기들이 또 상호적인 가닥을 만드는 DNA 중합 효소를 집어넣고, 그리고 각 실험에서 마법 성분을 첨가했는데 이렇게 해서 변형해서
어쨌든 이런 기술을 시도했다는 거죠. 유전자 찾기나 새로운 염기 서열 해독법을 이용하면서 유전자를 이루는 쉽게 확인되었지만은 과학자들은 세포에서 아드레날린 같은 단백질을 정리한 다음에 그 단백질 하면서는 배율 순서를 확인하고 그 같은 유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DNA 트리플렛 살펴야 했고, 이런 DNA 서열의 후보들을 가지고 DNA 탐침을 만들면 뭐 이렇게 최초의 인간 게놈 프로젝트 사람의 게놈은 약 30억 개의 연기를 이은 것으로 30억 개 1970년대 후반 생어가 이용한 방법으로는 해독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있었다 하지만 생어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는 열망을 덜 수 없었다. 사람의 DNA 제고는 세포의 염색체에 실려 운반된다 하지만 미령의 DNA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세포 소기관의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한다. 생어의 연구팀은 인간의 유전 암호 가운데 비교적 다루기 쉬운 이 부분의 해독에 착수해서 1981년 16,569개의 염기와 37개의 유전자의 분석 내용을 발표했다. 참 대단한 분들이네. 자, 인간 게놈에 대해서 게놈은 모든 사람에게 속한다. 인간 게놈 연기 서열을 드러내는 타당한 방식은 그것이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뿐이다. 그것은 인류 공동의 유산이다. 존 솔슨, 인류 공동의 유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요. 지적 재산권이 있는 게 아니고 바른 말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노벨상자 레나토 돌베커는 1986년 미국 정부의 암 연구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인간 게놈 연구를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통하는 길이 교회로 통하는 길이 있구나. 세워놓고. 자, 이번에는 방사선이 DNA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서 온 미국 에너지부에서 배턴을 이어받았다. 에너지부는 1986년 보고서에서 현재 순으로 의학이 발달하는 데 인체 회복 지식이 필요했던 것만큼 인간 게놈 여기까지만 정리해 봅시다.